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거나 혹은 뭐 별표를 치고 형광펜으로 칠하는 걸 했었잖아요. 이런 장치들이 오히려 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든 표시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뭐예요? 수정 테이프, 우리말로 화이트. 네. 화이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석을 25번을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 25번을 네. 반복해서 풀었던 저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정석을 25번 반복해서 풀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 방법을 공개를 해 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아이작 교육그룹의 대표 김성태 인지과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으로만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아이가 실제로 쓸 줄 안다면 공부하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 한 10배, 과장하자면 한 100배 정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부법인가요? 손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랑 가깝습니다. 단어를 보고 옆에다가 공부 이렇게 써보는 것과 보자마자 공부를 떠올리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 단어를 외울 때 손으로 쓰지 않고 눈으로만 외우는 거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손으로도 써보고 소리도 내보고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우는 건 첫 번째는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 집어넣었으면 끄집어대는 연습이 반드시 1대1로 한번 따라붙어라. 이 테스트를 보는 과정이 뇌에서는 반드시 손으로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생각만 해도 인출한 효과는 똑같다. 근데 이게 수학으로 가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요? 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봐요. 네. 풀이 방법만 떠올리는 거예요. 네네. 손으로 다 풀어서 계산까지 맞춰 답을 구하지 않고 풀이 방법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실제 풀어서 답을 맞춘 것과 학습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첫 번째 봤을 때에는 손으로 다 풀어서 답을 맞추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보통 아이들이 수학 문제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한 번 문제를 풀 줄 알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문제를 다시 풀면 맞출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그 개념 공부를 쭉 하고 예제도 풀어보는 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쭉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필요한 지식들이 머릿속에 그냥 둥둥 떠다니거나 생각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이거구나 라고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억이 한 번 이렇게 떠올랐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의 학생들이 예전에 맞췄던 문제를 다시 봤을 때 나 이거 예전에 풀었던 건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는 이 경험이기 때문에 한 번 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보고 이 풀이 방법을 떠올리냐 떠올리지 못하느냐가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문제를 보자마자 팍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나냐 안 나냐만 확인해도 이 문제를 풀었냐 안 풀었냐랑 거의 같은 효과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제를 쭉 읽고 이거 머릿속에 타타타닥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는 건 짧으면 2, 3초, 길어야 진짜 10초. 근데 이걸 손으로 풀면 문제가 좀 어려우면은 한 5분도 걸린단 말이죠. 5분은 300초예요. 생각하는 건 3초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으로 풀면 한 문제 풀 시간에 100문제를 눈으로만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다고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최소 10배는 문제를 더 많이 푼다. 눈으로만 풀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눈으로만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바로 해설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약간 학부모님들이 아니 그렇게 해설을 봐도 돼? 라고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문제라는 인출 단서를 보고 풀이 방법을 빠르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수학 공부가 잘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걸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은 망각될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의 기억은 망각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둔다면 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되고, 적어도 이 문제를 한 번 맞춰서
그럼 또 풀어서 맞추고 또 풀어서 맞추고 또 풀어서 맞추는 적어도 4번, 5번은 반복해서 복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마다 손으로 풀고 있으면 오늘 숙제도 많고 오늘 공부한 것도 많은데 언제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거,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거, 옛날에 풀어봤던 거 언제 복습해요? 못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만 풀면서 복습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문제들을 복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찾아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해설지 보고,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풀었지. 다시 덮고 손으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 문제를 내가 인출 실패했다라는 걸 기록으로 표시해 놔야겠죠. 그래야 다음에 다시 3차 복습이던 4차 복습이던 그런 표시들만 잘 해놓을 수 있다면 이제 눈으로만 복습하면서 정석을 25번 풀 수 있는 겁니다. 저처럼. 네네. 근데 여기서 좀 구별이 돼야 될 게, 처음 풀 때는 당연히 내가 종이로 써서 답을 구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고, 인출해보는 방식에 있어서 눈으로 그거를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복습할 때부터는 이제 눈으로만 풀어보는 거, 생각만 해보는 건데, 내가 지금 생각한 방법이 해설지에도 그 방식대로 문제풀이가 전개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내가 계산 실수만 안 했으면 답을 맞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확신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손으로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 어차피 못 풀어요. 못 푸니까 해설지를 보고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었구나 하고 책 덮고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대신에 인출 실패했다는 표시는 해놔야겠죠. 그래야 내가 다시 복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틀렸으면 언젠간 맞출 때까지 공부는 해야겠죠, 당연히. 암묵적 인출을 할 때 궁금한 게, 답까지 이렇게 정말 식을 쓰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완전히 풀어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렇지는 않아요. 머릿속으로 완전히 문제를 풀어보는 건 아니고 네.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리는구나를 생각을 떠올려보고, 그게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풀리는지도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이제 공부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서 문제를 손으로 직접 다 풀어서 답까지 구했을 때와 학습 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 그냥 대단히 연구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눈으로만 공부시키는 거예요. 전 과목을. 평균 한 84점 정도 나오는 학교였었는데, 거기서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눈으로만 공부한 친구들이 과정도 3년짜리를 2년 만에 졸업을 했으면서 평균도 의미 있게 높아졌어요. 89점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연구들은 너무 많이 검증이 돼서 지금은 굳이 이런 연구들이 불필요할 정도예요. 제가 나중에 대학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논문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혹은 뭐 인지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아,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됐구나 해서 그냥 전율이 올라오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학을 눈으로 푸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10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게는 100배까지 시간을 줄여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출을 많이 해볼 수 있고, 인출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엔그램 활성화를 불러오고, 엔그램 활성화가 되니까 암기가 잘 되고, 암기된 지식들이 많으니까 이해도 잘 그렇죠. 되고, 당연히 이게 정말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네.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횟수로 공부한다고 보면은 네. 손으로 푸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횟수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요즘 아이들 시간이 네. 없잖아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수능 때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그 기간 내에 우리는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공부라고 하는 건 많이 복습하는 거가 될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암묵적 인출 혹은 보이지 않는 인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네. 이걸 안 하면 네. 시험 때 가서 생각이 안 나요. 네. 아, 그거 내가 밑줄 쳐놓은 거 맞는데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공부가 뭔가 잘못된 거겠죠? 중요하다 그러면은 막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정작 조선시대 22대 왕이 누구냐? 그건 이미 눈으로 있으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이 눈으로 본 거지 내가 인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이 텍스트를 다시 머릿속에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별표 친 걸 보면서 이 장면들이 쭉 떠오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아, 그거 아는데 라고 생각이 나지 답은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실제로 인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거나 혹은 뭐 별표를 치고 형광펜으로 칠하는 걸 했었잖아요. 이런 장치들이 오히려 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든 표시를 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뭐예요? 다음 영상으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정 테이프, 우리말로 화이트, 네. 화이트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22대 왕 그러면은 무슨 왕인지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정답이 될 만한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인출 실패하면 어떻게 다시 긁어야 돼요? 아니에요? 화이트로 칠해놓은 거 형광펜을 이렇게 뒤집어 보잖아요. 네. 뒤집어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 후레쉬 있잖아요. 네. 뒤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조명 비추면 글씨 다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치들이 좀 불편하다. 인출 안 된다고 맨날 책 이렇게 보는 거 약간 네네네.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지우는 내용을 한 번은 손으로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에다가 밑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여기 앞 페이지에 있는 정답이 한 페이지 넘기면 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또 꿀팁을 드린다면 네. 펼치면 두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해서 네. 넘기면 다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네. 왼쪽 페이지에 적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에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치는 왼쪽 페이지에 적으면 이쪽에서 글자가 거꾸로 비쳐요. 사람이 그럼 또 내가 인출을 안 하겠네요? 급하면 뭐든 하거든요. 아, 이게 뭐더라 하다가 밑에 써 있는 게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집어져 있는 글자가 뭔지를 해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꾸로 쓰여져 있는 글자를 굉장히 잘 읽는 능력이 발달하고 그 능력이. 인출 효과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연필로 써놓는 거예요. 이것도 진한 색으로 써놓으면 누르면 또 비치거든요. 그리고 눌렀을 때 네. 뭔가 살짝 비치는데 이 비치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냥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가는,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왜냐면 실제로 내가 인출한 게 답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앞에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인출이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엄마가 봤을 때 인출하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얘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차례차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슬슬 불안할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어? 멍 때리는 것 같은데. 아, 나 인출 중이야. 이러면서. 그런 경우에는 네. 공부하는 동안에는 네.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너 인출했어, 안 했어? 했어. 진짜 했어?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다 한 다음에 문제 풀어봐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관찰이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계속 반복했는데도 얘는 좀 이걸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든 이걸 훈련을 시켜봐야 할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 정신 안 차려? 너 지금 뭔 생각, 딴 생각했지? 막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엄마랑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언제 엄마가 나에게 잔소리할지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곧 잔소리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살짝 공부하는 척하고 다시 멍 때리면서 엄마의 그 잔소리를 회피하는 역량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석을 25번 푸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내가 완벽하게 아는 문제, 이 문제는 뭐 2번 인출했지만 뭐 3번째는 실패한 실패했어. 문제, 이런 식으로 뭐 구별을 하려면 특별한 채점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동그라미를 치고 틀리면 이렇게 긋잖아요. 처음에 틀린 건 다시 풀어서 맞추면 다시 동그라미 치면 되나? 그럼 세 번째 틀리면 그때는 어떻게 표시하지? 옆에다 채점을 하면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찍 긋는 이 채점법이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고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장을 쓰고 나면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마치면 이 문제의 공부를 일단 한 번은 마친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기란 거예요. 작은 점을 찍는 거죠. 어디다 찍냐면 문제 위에다가 작은 점 하나 찍어요. 눈에 보이게. 틀리면 작은 원 하나를 그립니다. 가운데 마침표를 찍기 쉬울 정도로. 오. 작은 동그라미 찍고 네. 그다음에 마침표만 딱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원을 그려요. 한 번 틀린 거예요. 근데 또 풀었는데 또 틀려. 그러면 동심원을 점점 크게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해설지를 보고 이 문제를 내가 공부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제 내 힘으로 풀 수 있나 다 덮고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춰요. 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동심원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요. 이게 한 번 공부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네네. 갔다가 맞췄으면 가운데에 마침표를 찍어서 타겟을 완전히 만드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또 풀면 옆으로 이동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를 복습할 때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음. 존재하나요? 좋은 타이밍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복습을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이 몇 시간만 유지가 됐다가 복습하면 기억의 지속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어. 하루 있다가 3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보름 있다가 뭐 이런 방식으로 복습 중에 점점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네. 이걸 어떻게 기억해 놓고 얘는 일주일 있다 복습해야지. 너무 일주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계획 짜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은데요? 일주일 내에 복습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되게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은 네. 학교 기준으로 오늘 수업 시간에 뭐 40분, 45분, 50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을 화이트로 지웠다면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처음 진도 나간 대로 다시 돌아가서 화이트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만 탁탁탁 보고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 날 거예요. 안 나면 써놓은 거 잠깐 보고. 그러면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한 10초, 20초. 길어봤자 30초 넘지 않아요. 여기서 완전 실전 팁이에요. 네. 뭐냐면 수업이 끝났어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네. 아이가 원래 안 하던 아이가 책상에서 이걸 복습을 네. 하라고 하면 네. 안 해요. 그리고 복습하면 애들이 뭐냐? 너 복습하냐? 야, 얘 내 복습한다. 놀릴 수도 있어요. 네. 안 하던 애가 뭔가를 하니까 그 놀림 받는 게 싫어서 복습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복습하냐면 수업 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야, 뭐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할 거니까 뭐 준비하고 하면서 수업과 관계없는 여러 이야기들이 잠깐 진행이 될 거예요. 클로징 멘트 같은 클로징 거네요. 멘트가 있죠. 그러면 애들은 책 덮고 책상에 넣고 막 이 이야기하고 있고 선생님은 그냥 막 애들한테 뭔가 공지사항 전달하고 있을 때 나는 오늘 시작했던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 내용이 있구나. 이 내용이 있구나. 이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건 즉각적으로 복습이 이루어졌죠. 적어도 오늘 수업 시간이 50분이라고 하더라도 50분 전에 공부한 내용은 아직 1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복습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네. 이제 2, 3, 4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네. 다음날 수업 시작합니다. 그 과목. 수업 시작할 때 1번 이거고 2번 뭐고 3번 뭐고 이렇게 수업한 사람 또 없어요. 또 오프닝 멘트 시간이 오프닝 또 멘트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뭐 했지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시동 거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나는 뭐 하냐면 오늘 진도는 여기서부터 나가요. 그러면은 페이지 한 두세 장만 넘기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있었구나. 이 내용 있었구나. 했는데 아직 시간이 남네?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이 대충 뭔지 그때 한번 보면은 이건 예스. 그럼 벌써 2차까지 끝나네요. 2차 복습했죠? 복습이. 네. 셋째 날은 선생님이 또 들어오는 그 시간대에 네. 지난 시간대에 공부했던 것부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를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복습을 4회차 수업 시간만큼이나 해야 돼? 근데 괜찮은 게 이미 첫 번째는요, 이미 복습이 3번 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억이 되게 잘 날 거예요. 얘는 2번 복습했고 얘는 1번 복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억이 잘 나서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단언컨대 어떤 수업도 종치고 1분 전에 수업이 시작되진 않아요. 심지어는 2, 3분이 지나도 선생님이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복습하는 게 티가 나지 않아야 된다. 맞아요. 아니, 왜냐면 되게 창피하니까.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애들 몰려와요. 네. 야, 얘 예습하나 봐. 이러면서 뭐 하냐?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복습하는 거 티 안 나야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복습해야 된다. 네. 복습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루틴을 만드는 건 습관을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만의 복습 루틴을 잡게 되면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기억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 네.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선물 줄 걸 좀 가져왔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직접 만드신 공부 기적이라는 플래너네요. 참고로 이거 광고로 나온 건 아니고 네. 이거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더더욱 희귀템이네요. 네, 플래너의 어떤 면이 아이들의 성적에 도움이 되는지 그 논문을 보다 보니까 한 300편 정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중에 한 180편 정도를 인용해서 어마어마한 정보의 보고네요, 이게. 플래너가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여러 가지 개념들을 끌고 들어와서 제가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습 플래너가 아닐까라고 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그 효과적인 복습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칸이 4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1, 2, 3, 4 있잖아요. 네. 4회차 누적 복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최적의 주기에 복습할 수 있게 네. 플래너 기준으로 데이 1에 공부한 걸 언제 복습하면 가장 이상적인 복습 주기인지 네. 그래서 이 플래너를 쓴다면 이상적인 복습 주기를 집에서 또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고 네. 인지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네. 검증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설명 들으시면서 더더욱 이 플래너 갖고 싶으실 것 같은데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